안녕하세요. IoT 지식력 검정에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세 타임에 거쳐서 사물 인터넷 지식력 검정 어떤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챕터 1, 1장과 2장에 거쳐서 사물 인터넷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 개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사물 인터넷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살짝 살펴는 봤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용어, IoT라고 합니다. 인터넷 오브 싱즈. 이런 사물 인터넷이란 용어는 보시는 것처럼 1999년도에 MIT 공과대학 내에 있는 오토-아이디 랩이라고 하는 오토-아이디 센터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인물의 주인공 케빈 애시턴이라는 사람이 이 오토-아이디 센터의 소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이 사물 인터넷이란 말을 사용을 했고요.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형태의 개념 자체는 단순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수집하는 환경이라고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환경,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느냐,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물 하나하나가 인터넷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단순한 데이터의 연결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이렇게 인터넷 프로토콜에 의해서 사물들이 묶여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물들이 서로의 존재를 알아요. 우리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이런 피어와 피어들, 노드와 노드 주변에 내가 메시지를 주고받고 전파하는 이런 형태의 가상의 물리적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물들끼리 서로의 존재를 파악하고 서로의 상태값을 확인해서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걸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넥티드 디바이스, 인터넷에 연결된 디바이스가 새로운 기능을 더해서 이렇게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데, 가치는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데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의 역할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생성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환경, 거기다 데이터를 쌓아놓는 거죠. 클라우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걸 분석해주는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쌓여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모바일 기술을 통해서 저한테 다시 리턴을 주는 거죠. 제가 그 리턴을 받고 그거를 보고 뭔가 느끼겠죠. 아, 오늘 적게 걸었구나. 오늘 얼마만큼 일했구나. 오늘 어느 정도의 물건을 생산했구나. 오늘 어떤 물건들이 어떻게 쌓였구나. 뭐 이런 형태의 내용들. 우리가 오늘 전기를 얼마나 썼구나. 가스, 수도, 또 물은 얼마나 먹었구나. 이런 형태의 내용들 자체가 다 리포트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쌓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쌓여진 것들이 일정 형태의 분석을 통해서 패턴 값, 우리가 늘 일정하게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고, 그 패턴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패턴 안에서 조금 더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이 사용자한테 리턴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의해서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이게 사물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각 생태계에 참여하는 기업, 수요자, 공급자에 의해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되는 것들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이전에는 M2M이라고 머신 투 머신, 기계에 기계, PC하고 PC, 컴퓨터하고 컴퓨터 이렇게 통신하는 형태의 환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M2M이라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둘 다 환경에 맞추게끔 네트워크도 만들어야 되고 서비스도 만들어야 되고 서비스 안에서 프로그램도 짜야 되고 프로토콜도 맞춰야 되고 요건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역할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구축하기가 쉽겠습니까?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과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투자가 필요로 되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크게 확장되지 못했어요. 이런 M2M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그냥 인터넷 기반으로 그냥 연결만 하게 되면 정해진 플랫폼과 그 다음에 해당되는 주수값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자율 판단하는 지능을 보유하게 되고, 보능한 기후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가치가 만들어지고
세계의 지구상에 공전하는 많은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들이 물려서 이렇게 수백억 개 이상의 사물이 물려서 즉시적인 스마트한 서비스 사용이 가능한 이런 형태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죠. 이런 사물 인터넷의 등장 배경에 맞춰서 이런 활성화 배경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냐면 소재 기술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이따만한 형태의 큰 전화기를 들고 다녔는데 지금 그게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제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죠. 소재 기술이 좋아져서 트랜지스터들이 수백만 개 모여서 IC, 인티그레이티드 서킷, 집적 회로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런 것들이 더 집적해서 지금 더 많은 형태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옛날엔 이만한 형태의 집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게 램스나 나노 기술에 힘입어서 우리 머리카락만한 사이즈로 작은 소재로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의 기술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소형화가 된 거예요. 소형화되다 보니까 휴대가 좋아지겠죠. 소형화되니까 저전력화, 전기도 조금 먹고 또 전기도 조금 먹었는데 이런 것들이 생산자들, 제조자들, 연구 개발하는 자들, 서비스하는 자들이 같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표준을 만든 거죠.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마을을 가더라도 같이 상호 호환이 되고 통일화된 그런 인터페이스를 만들게 된 표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저가격화가 된 거죠. 왜 그러죠? 부품이나 제품, 솔루션, 서비스가 양산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것만큼 저가격화된 거예요. 이런 역할들이 사물 인터넷의 주요 활성화 배경이 되겠습니다. 저전력화 하나만 살펴볼까요? 예전에는 와이파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와이어리스 피델리티. 뭐죠? 우리 무선 통신을 말하는 거죠. 실내에서 하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평소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는 그런 형태의 내용에도 10마이크로와트라고 하는 소비 전력을 사용하고 있었고, 데이터를 주거나 받거나 할 때 지금 보시는 수치와 같이 이런 많은 데이터를 소비하게끔 하는 구조였었는데 통신 기술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급이라고 하는 기술이 나왔고, 또 지금은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라고 해서 BLE라고 하는 기술이 나와서 어떻습니까? 하루에 10개의 메시지를 보내는 평균 전력을 수치로 표시된 걸 살펴보시면 와이파이가 10개를 하루에 보냈는데 500마이크로와트가 들어가는데 BLE로 통신했을 경우에는 50마이크로와트.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소모 전력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이런 형태의 통신 기술도 발전을 더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통신 기술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게 사물이 곳곳에, 도시에, 집에, 공장에, 농장에, 도로에, 학교에 많은 곳에 이런 것들이 응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홈이죠. 집에서 스마트폰, 스마트 TV, 스마트 전화를 활용하고 또 그 안에서 뭐를 해요?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되고, 아울러서 전기라든가 이런 에너지 이런 것들을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검침을 하고 사용량이 얼마든지 미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생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스마트홈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점차 확산 일로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소 스마트 제품 자체가 좀 가격이 비싸고 인프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직 표준 자체가 확고하게 이거 하나로 사용하자라고 굳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이 있고, 그 다음에 대형 가전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 냉장고 보통 몇 년 씁니까? 대략 13년. 집에 있는 우리 가스레인지 몇 년 씁니까? 대략 19년. 이렇게 가전들이 생명 주기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교체나 이런 형태의 시장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교체 주기가 길기 때문에 아직 이 스마트홈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몸에 체감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상황은 아닌데 조만간 이런 형태의 인프라가 다가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우리 스마트 대신에 어떤 말을 사용해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데이터라는 말을 사용해도 된다고 그랬죠. 데이터에 기반한 도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중점 도시라고 하는 도시가 두 군데 있습니다. 세종시와 부산시. 이 외에도 꽤 오래전부터 UCT,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도시 인프라를 만들고 그 인프라 위에 어떠한 형태의 서비스로 사용자, 즉 국민들, 도시민들한테 어떤 편리를 줄 것인가 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총칭해서 스마트 시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그 많은 형태의 데이터들, 오늘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되고 소음도는 어떻게 되고 교육 주기라든가
건물에 대한 난방, 냉방, 도로에서 차량이 붐비는 정도, 교통 체증, 도로의 인도에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정도, 건물에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정도, 이런 모든 것들이 스마트 시티에 있는 데이터 허브에 모여서 이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살기에 편안한 도시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이런 연습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공기에 대한 오염이라든가 먹는 물, 그다음에 자는 숙소, 그다음에 아침 저녁 등교하고 출근하는 도로상의 어떤 교통 체증에 대한 개선, 이제 이런 것들. 차가 가고 나면 도착지에 또 뭘 해야 되죠? 주차를 해야 되죠. 어떻게 주차난을 해소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몽땅 다 스마트 시티에서 국민의 윤택하고 편안한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생활 저변의 물건들이 우리가 인터넷 홈쇼핑 또는 오토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한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우리 집까지 오는 과정, 또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부자재를 발주를 하고 발주된 원부자재가 공장의 라인을 거쳐서 완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 이런 형태의 스마트 물류 유통,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이런 IoT와 같은 이런 형태의 디바이스들이 산업 현장, 생활 현장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뭐 특별히 스마트 국민이라고 이해할 건 없겠지만요. UBI라고 들어보셨죠? Usage Based Insurance. 사용량에 근거한 보험료를 내는 것들이죠. 너는 하루에 12시간을 운전하고 나는 하루에 2시간을 운전하는데 왜 나와 너가 내야 되는 보험료가 같아야 되지? 이런 형태의 발상이죠. 그래서 운전하는 시간을 우리가 측정하려고 뭘 해야 됩니까? 차량에 뭔가 디바이스를 장착을 해야겠죠. 이때 장착하는 이런 형태의 장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온보드, OBU, 온보드 유닛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차량 상태의 장애 상황 같은 것들, 차량의 상태 형태의 점검을 위해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장비를 OBD, 온보드 다이그노스틱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장치를 통해서 차량의 정보 같은 것들이 수집될 수 있는 것들이죠. 이거에 의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이런 형태의 내용이라든가 하는 형태의 내용들이 요새 많은 보험 상품으로 출시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공장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생산, 제조하는 현장 안에 각 기계가 돌아가는 프로세스, 컨베이어, 이런 형태 안에 이런 IoT, 센서 같은 것들이 있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열, 진동, 소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물건에 대한 개수 카운트라든가 이걸 통해서 뭘 하죠? 생산 현장에 있어서의 예전에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했던 것들을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에 의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이런 형태의 공장을 우리가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품질이 조금 더 좋아지겠죠. 일정 형태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의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옛날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형태의 수율, 불량률이 적어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어느 시점에 원부자재를 발주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공장이 예전보다 더 알차고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조 경기가 살면 우리 국가 경제가 산다고 하죠. 그래서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사업화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의 변화를 통해서 제조 현장에 새로운 형태의 생기를 불어넣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커넥티드 카, 뭐라고 하죠? 오토노머스 카, 오토노머스. 자율주행차라고 요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차,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운전을 하는 거죠. 그렇죠? V2X, Vehicle to Everything. 자동차가 Everything, 주변의 모든 것들과 통신을 해요. 신호등과 사거리에 있는 신호등과 통신하고 옆차, 뒷차, 앞차하고 통신을 해요. 그래서 추돌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앞에 신호등이 이제 전멸해서 불이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안전한 형태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율주행차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안전하고 윤택한 그런 운전 문화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커넥티드 카에도 이렇게 많은 형태의 기업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플랫폼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제시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LG 제품을 쓴다고 해서 삼성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서로 제조사는 틀리지만 서로 호환되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표준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표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준에는
공적 표준과 사실상 표준, 컨소시엄 표준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공적 표준, 사실상 표준, 컨소시엄 표준이 어떤 건지 대략 한번 알아볼게요. 예를 들면 1M2M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에너지, 교통, 국방, 공공 서비스, 산업별로 종속적이고 폐쇄적인 것들을 다 개방형 형태의 인프라로 만들어서 같이 파편화된 서비스 플랫폼 구조를 벗어나서 하나의 응용 서비스 인프라를 환경 통합, 그다음에 공유, 이런 IoT를 통해서 서비스를 갖다가 한번 좀 윤활성 있게 돌려보자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들로 만들어진 표준이에요. 그래서 SDO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스탠다드 디벨롭먼트 오가니제이션, SDO라고 하는 국가별 기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TT라는 기관이 여기 참여해서 표준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1M2M이라는 표준이고요. 여기서 제공하는 공통 서비스 기능인 CSF, Common Service Function, Common Service Entity, CSE 이런 형태 기반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과 디바이스, 네트워크를 매니지먼트하는 이런 형태의 제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가전사를 중심으로 해서 OCF, 오픈 커넥티비티 파운데이션, 삼성, 인텔, LG,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이런 다양한 전 세계의 글로벌한 가전기업들이 다 참여를 해서 서로 상호 호환과 통일성을 기반으로 해서 표준을 만든 것들이죠. 그 다음에 비면허 대역의 광역 IoT, 좀 넓은 거리를 포함하는 그런 형태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우리가 사물 인터넷 전용망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LPWA, 로우 파워, 저전력으로 와이드 에리어, 넓은 그런 공간을 커버한다고 해서 LPWA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비면허 대역이 있고요. 면허 대역이 있습니다. 비면허 대역은 우리가 시그폭스라든가 로라라고 얘기하는 망이 있는데요. 이 로라는 지금 현재 SK텔레콤에 의해서 상용화돼서 서비스하고 있죠. 비면허 대역 서비스입니다. 누구든지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누구는 채택해서 사용하는데도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면허 대역 광역 표준화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로라나 시그폭스와 같은 형태의 내용들이 있고요. 그 밖에 전화망, LTEM이라고 해서 이거는 표준 기반이죠. 면허 대역 기반이에요. 그래서 NB-IoT, 네로밴드 IoT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사물 인터넷 전용망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테이블과 같은 형태의 내용을 보시고 유효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채널 대역폭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봐주시면 공부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IEEE라고 해서 우리 OSI,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이라고 그 안에 피지컬 레이하고 데이터 링크 이 두 가지 영역 안에 존재하는 표준을 정의하는 그런 곳입니다. IEEE.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근거리나 원거리 모든 네트워크에 대한 것들이 여기 기관에 의해서 내용이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3GPP 보시는 것처럼 3G, Third Generation이죠. 우리 이동통신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표준들이에요. 뭐 LTM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통신 프로토콜이 존재하겠죠. 이런 표준화 기구가 있고요. IETF 이제 공부하시게 되지만 6LoWPAN이라든가 또는 또 코웹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표준화하는 그런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예요. 이제 이런 형태의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보시는 6LoWPAN, 코웹 보고 계시죠.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표준화 기구들이 있고요. 이 표준화 기구에서 이 만지고 있는 이 프로토콜 스택이라든가 어떤 표준 거기에 어떤 형태의 기관들이 이런 형태의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좌에서 우로 줄긋기와 같은 방식으로 저 내용들을 숙지해 두시면 향후에 자격시험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아키텍처인데요. 이렇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네트워크로 그걸 전달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 가치 자체를 서비스하는지에 대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SP&SE 지금 보시고 계시죠? 이렇게 SP&SE 같은 구조로 서비스가 있고 플랫폼이 있고 네트워크 있고 디바이스가 있고 총체적으로 시큐리티, 보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정되어지는 이런 형태의 아키텍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빅데이터, 그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에 의해서 분석하기 위한 인공지능과 모바일 기술이 포함해서 ICBAMS,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어널리틱스, AI, 모바일, 시큐리티 이렇게 6가지 형태의 내용들로 내용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공통화된 IoT 플랫폼 위에 헬스,
그 밖에 건설, 제조, 농업, 국방, 에너지, 환경 이런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을 수평적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공통의 기능을 이렇게 하나 IoT 플랫폼으로 정의를 해놓으면 거기에 각각 다른 서비스 프로파일만 같이 연결해주면 공통의 플랫폼 기반에서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런 플랫폼을 만드는데 한번 기본 구조, 골격이 어떤 건지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1M2M 아키텍처 레퍼런스 모델, 1M2M ARM이라고 합니다. 아키텍처 레퍼런스 모델.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응용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공통의 기능,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기능, 요 세 가지 기능으로 해서 기본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요 기반 하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엔티티들이 활동을 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 다른 도메인, 그런 같은 도메인, 이렇게 연결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노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숙지하실 필요가 있어요. 노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노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걸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 노드들은 어떤 형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숙지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역할에서 각 노드나 엔티티 안에 있는 서브 펑션, 작은 기능들이 어떠한 형태의 역할을 하는지 한번 유심히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All Seen Alliance의 All Join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OCF 거기로 합병이 됐어요. 2016년 10월에 합병이 되면서 이제 All Join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지만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역시 그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에 의해서 참조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이 내용들이 OIC라고 하는 표준하고 같이 합병이 돼서 OCF라고 하는 가정 기반의 사물 인터넷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신과 OIC가 합병돼서 OCF라고 하는 형태의 이 컨소시엄 표준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만든 오픈소스 플랫폼이 IoT버티라고 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이에요. 오픈소스 뭐죠? 소스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운로드 받거나 구하셔가지고 저 내용을 또 만드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미 누군가가 많은 시간을 통해서 구축해 놓은 것들이죠. 이런 형태를 구축하실 수가 있고요. IoT버티의 주요 기능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보시면 베이직 서비스라고 있죠. 베이직 서비스가 뭔가 한번 살펴볼까요? 플러그인, 프로토콜 플러그인 매니저, 소프트웨어 센서 매니저, 싱스 매니저, 노티피케이션 매니저, 알람에 대한 공지를 하고 사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센서에 대한 관리를 하고 또 통신 규약에 대한 관리를 하고 이걸 기본 기능으로 해서 그 밑에 다양한 리소스에 대한 매니지먼트가 연결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같이 익혀두면 굉장히 좋겠고요. 스레드 그룹이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구글이 인수한 네스랩스라는 회사가 주축이 돼서 2014년도에 만들어진 사물 인터넷 표준이에요. 구글의 표준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스레드 그룹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가장 큰 밑줄짝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들은 UDP와 IP 버전 6 사이의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 표준인 DTLS를 UDP라고 하는 유저 데이터 프로토콜이라는 것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가진 어떤 걸 사용했죠? TCP,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했는데 이 스레드 그룹은 UDP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사물 인터넷의 보안이죠. 그래서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IoT 디바이스는 제한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작고요. 메모리 공간이나 뭐 CPU라든가 뭐 하드나 이렇게 있으면 일반 컴퓨터처럼 돼버리겠죠. 일반 디바이스가 작다 보니까 컴퓨팅 파워나 메모리도 작고 또 뭐가 있죠? 배터리, 전원, 파워 소스도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되고 제한된 환경을 사용하고 있는 게 IoT 디바이스라서 이렇게 프라이버시, 보안 문제를 세게 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보안을 세게 하면 그거를 또 해독을 하려고 컴퓨팅 파워가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 장치에 대한 전주기 관리를 우리가 할 때 맨 처음 제조단에서부터 나중에 폐기에 이르는 이런 전주기 관리 사항, 요 각 스텝마다 보안에 대한 위협과 공격에 대한 패턴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공통보안을 지킬 것이냐라고 해서 보안 7대 원칙을 우리나라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보안 요구사항에 맞게끔 어떤 보안 원칙이 있는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숙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울러서 분야별 보안 위협이 있어요. 칩 벤더에 대한 보안 위협, 모듈 디바이스, 플랫폼 솔루션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각종 보안 위협이 있는데요. 보안 위협의 명칭, 공격 유형, 그다음에 보안 위협이 어떤 것이 있는지 숙지해 놓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렇게 부채널 공격일 때는 어떻게, 메모리 공격일 때는 어떻게 해서 해당되는 보안 요구사항이나 대응 방안을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칩 벤더, 모듈 디바이스, 플랫폼 솔루션 네트워크 서비스에 관계돼서 보안 요구사항과 대응 방안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잘 숙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요즘 시험 문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도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물 인터넷 플랫폼인데요. 이미 앞서 통신 프로토콜과 필요 기능으로 많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플랫폼 자체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특정 서비스에 종속적이지 않으면서 데이터의 수집 제공이라든가 사물 기기 연결, 관리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 공통 시스템을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죠.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수평적으로 모든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수직적으로 어떤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수평적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공통의 기능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형태의 유형으로 플랫폼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서비스를 사용할 고객, 공급자, 개발자, 수요자 이런 서비스 이용자 다양한 형태의 사이드에 편의가 제공되어야 되는 이런 형태의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요 기능들별로 어떠한 형태의 기능 역할을 갖고 있는지 숙지해 놓으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거기에 대한 주요 기술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식별체계 기술, 검색 기술, 장치 관리 기술, 사물 가상화 기술, 서비스 컴포지션 기술, 시멘틱 기술까지 대략 이런 형태의 6가지 대별되는 플랫폼의 주요 기술을 익혀놓은 게 필요하시고요. 그걸로 어떤 형태의 국내 사례, 모비우스나 엔큐브처럼 전자부품연구원에서 만드는 오픈소스 플랫폼이 있고요. 싱플러스와 같이 달리복스에서 만든 형태의 플랫폼이 있고 코모스와 같이 전자통신연구에서 만든 그런 플랫폼도 있고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상용화된 솔루션으로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준비해 놓은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안에서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지 그걸 통해서 연결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가치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숙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물 인터넷에 대한 기본을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물 인터넷 개요와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